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 와이드입니다. 네, 22대 총선 결과와 전국 전망 네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전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수석상임 부위원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총선이 끝나고 처음 맞는 주말입니다. 네 분도 지난주는 이제 전망을 했고 이번 주는 분석을 해야 되는 주가 됐습니다. 먼저 우리 네 분들에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 여당의 참패 또 야당의 압승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아마 다들 여러 번 언급도 하셨을 거고 생각들도 깊게 하셨을 겁니다. 이 얘기를 좀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영상 보고 와서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언론 장악 기술자 이동관 전 위원장 카드를 꺼내들려는 것은 국민과 끝까지 싸우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 야당의 협조, 협력이 당연히 필요할 것입니다. 야당을 때려잡는 게 목표라면 대화할 필요도 존중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타협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무슨 영수회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없어진 지 꽤 됩니다. 정당 지도부들과 충분히 만날 용의가 있는데 영수회담이라고 한다면은 여당의 또 지도부를 대통령이 무시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재명 대표 만나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 꺼려한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재판이 진행 중인 것들은 있습니다만은 정치는 정치고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서 이제 여러 가지 쟁점이 될 만한 부분들을 영상을 먼저 좀 봤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이번 총선 결과를 우리 네 분의 이 고수 정치평론가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당의 참패와 야당의 압승이라는 이 민심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셨고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선거 전에 총선 투표 전날에 대충 예상을 했는데 아마 여기서 비슷하게 나왔던 점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도 이번에 총선 선거는 기본적으로 다른 캠페인이 전혀 먹히지 않았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의 기제가 강력하게 작동했던 그런 사안이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권 내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백약이 무효였다 이런 말들입니다.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도 다른 약발이 안 먹힌다는 그런 걸 몸으로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라는 게 우리가 프레이밍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층 프레임, 드러난 프레임이 있고 심층 프레임, 그 기저에 깔려있는 프레이밍이 있는데 우리가 그 착시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표층 프레임에서 거야 심판도 있고 막말 논란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야당의 공천 갈등이 있으니까 이게 뭔가 싸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선거를 지배했던 거는 그 안에 해류처럼 흘렀던 심층 프레임, 이른바 정권 심판론이 가장 강력하게 작동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김주정 후보의 그런 막말 논란, 그런 일부 후보의 부동산 논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제한적으로 좀 먹혔다고 보는 게 그런 이유가 있었다. 그렇지 않다면은 보다도 좀 말하자면은 그 강력하게 그 정권 프레임을 누를 수 있는 그런 드러난 심층과 그 표층 프레임이 좀 국민의힘 쪽에 강했더라면 어느 정도 좀 약간 조율이 됐을 텐데 그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페인이었다고 봅니다. 정권 심판론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했는데 그걸 조금 세분화해서 얘기하면 누구 탓, 누구 때문? 대통령 때문? 아니면 대통령과 당, 그러니까 여권 전체 때문? 아니면 현 정부 물가 관리를 제대로 못한 정부 때문? 그러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세분화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그거는 정확하게 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공동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대통령만의 책임도 아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거나 민심을 잘 수렴하지 못하고 있으면 당이 말하자면 균형을 잡아주는 균형주 역할을 했어야 하는데 실제 지난 3월 9일 전당대회 이후에 그러니까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게 국민의 힘이 전혀 균형추를 잡아주지 못했던 그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도 잘못이 있다?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 캠페인을 전략적으로 못했던 점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센 쓰나미 같은 이 정권 심판론을 한동훈 혼자 원톱으로 처리하기는
뭐 무기력했다라고 보여지는 근데 거죠. 제가 듣기에는 자꾸만 듣기에는 대통령 책임이 이만큼 있고 한동훈 위원장은 요만큼 있다 아니, 이렇게 들려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책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건 2년간 책임을 좀 국정 운영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의 방향을 바꾸라는 어쨌든 국민의 뜻이 담긴 투표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뭐 정권 심판론의 영향이 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야권의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의 압승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 잘해서 이긴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최수영 의원님처럼 정권 심판론 때문에 야권이 의석을 많이 가져가게 된 상황이 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야권의 압승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참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반사이익도 분명히 있었고요. 네. 야당 입장에서는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근데 정권 심판론이라고 다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제 선거를 회고적 투표 내지는 미래지향적 투표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네. 회고적 투표를 하면 정권 심판하곤 하지만은 미래지향적 투표를 하면 그래 앞으로 잘해라 이렇게 하고 투표를 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두 가지 성격 모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을 원했다면 국민들이 그냥 야당의 과반만 줬어도 충분히 정권 심판 됩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 야당의 헌정사상 정말 기적적인 뭐랄까 가능한 최대 의석수를 지금 야당에 줬습니다. 야당이 잘해서라기보다 여당이 못해서라는 평가가 맞지만은 그것은 뭐냐면은 국정 운영 동력 윤석열 대통령의 힘을 다 빼버린 겁니다. 네. 지금 대통령제 국가에서 사실 대한민국 지향적 대통령제 국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을 만든다는 것은 정말 국가적인 리스크입니다. 네. 근데 국민들께서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은 그리고 그걸 실행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보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서 손을 떼라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떼라는 신호를 보낸 거기 때문에 네. 그 앞으로도 그 국정 운영 동력을 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행정부의 권력을 뺏어서 그냥 아예 입법부에 준 것이라 생각하고 네.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심판 그 이상일 것이다. 단순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의석수만 보자면 지난 총선과 비교했을 때 민주당이 가져간 의석수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네네. 180석에서 이제 175석으로. 네.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민심이 절대적인 권력을 민주당에다가 넘겨주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아쉬운 생각은 안 드시나요? 아니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요. 아마 출구조사 때 네. 그 기저효과라고 하잖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탄핵 가능한 숫자에서 108까지 됐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기서 반대로 역기저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좀 실망한 건데 네. 이것만 해도 엄청난 권력을 민주당에 준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엄숙합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표정이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걸 정말 야당에서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더 잘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이 행정부의 권력을 뺏어서 의회 쪽으로 준 것이다. 이번 네. 선거의 결과는 네네. 그렇게 말씀하셨. 이건 상권 분립에 위배되는 아주 심각한 아니 그건 상권분립 상황이- 전혀 위배되지 않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행정부는 행정부고 의회는 의회인데 그러니까 행정부의 권력을 뺏어서 대통령의 권력을 뺏어서 의회에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하신다고요? 네, 상권 분립이라는 것은 예. 원래 군주가 권력을 남용하기 때문에 입법부에다 권력을 주는 식으로 해서 예. 역사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대통령한테 너무 과도한 권력이 주어졌고 그걸 남용했기 때문에 그 힘을 살짝 뺀 거죠. 그렇지만 탄핵까지 가지 않는 숫자를 한 거니까 네. 완전히 뺏은 건 아니지만은 대통령 권력의 상당 부분을 입법부에 줘서 견제 기능을 강화한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권 분립으로 인해서 국정의 효율성은 좀 떨어지지만 민주주의는 훨씬 강화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그럼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요 남은 이제 이 윤석열 정부 한 3년 넘게 남은 3년 2개월 그렇죠. 남았는데 네. 뭐 경제, 외교, 국방 이런 정책들을 지금 의회, 그러니까 민주당이 네. 중심이 되는 야권이 그럼 끌고 가겠다 이런 뜻인가요? 거의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정책도 부동산이라든지 지금 현안들을 동력 있게 추진하기 힘들어지고요. 외교 문제만 보더라도 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하겠습니까? 이제 차기 권력이라든지 야당에다 더 주목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정상회담을 그럼 이재명 대표가 합니까? 그건 아니지만은 당연히 중국 같은 입장에서는 갈라치기 하기 위해서라도 야당과 예. 더 신경 쓸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힘을 빠졌다는 걸 못 느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 상권 분립 말씀드린 거지. 그거 상권 분립이라고 해서 그건 헌법의 이념이기 때문에 예. 네. 상권 분립 위배되는
행위를 국민이 절대 한 건 아니죠. 아, 네. 이게 제가 듣기에 이게 과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이 상권 분립의 기본 취지랑 좀 다르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자꾸 자꾸 여쭤봤는데 네. 혹시 뭐 이쪽에서 반박하시려면 반박하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에서 나오는 얘기가요. 집권 야당이라고 하는 네 글자가 나오고 있어요. 192석이라고 하는 이 전대미문의 힘을 갖고 벌써부터 이렇게 힘자랑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라는 얘기 나오는 겁니다. 좀 전에 우리 조 부위원장님께서 어떤 말씀들을 하셨냐면 국정에서 손 떼라. 그다음에 또 탄핵 가능한 숫자. 외국에서 대통령을 신임하겠나.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민의는 정부와 여당이 매우 엄숙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차에 비유하면은 시동 꺼라, 운전자 내려라, 차 빼라. 이게 지금 민심은 아니거든요. 다만 지금까지는 국정을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의 볼륨을 줄여놓고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볼륨을 정상적으로 되돌려놓고 전방에 과속 방지턱 있으면은 천천히 운전을 하고 또 급커브 구간 있으면 주의해서 운전을 하고 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지금 민심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당정관계의 재정립, 특히나 이 건강한 당정관계, 특히 또 그 격전지에서 생활한 중진들의 어떤 경륜과 경험을 경청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국정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차재원 교수님은 네. 이번 총선 결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한데 예. 누가 마냥 이겼다, 누가 마냥 졌다라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이 핵심 승부처로 꼽혔던 한강벨트, 그리고 낙동강벨트 지역을 보자면 네. 오히려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예상했던 곳에서는 국민의힘이 가져가고 또 PK 지역도 마찬가지죠. 네. 이런 결과들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해야 될까요?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 일종의 김준일 후보와 양문석 후보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예. 대한 일종의 나비 효과가 접전지에서는 작용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뭐 전체적인 판세를 뒤엎지는 못했지만,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 문제 있는 후보 2명을 일단 그러니까 일종의 여러 가지 의혹들을 뭉개고 가는 그런 양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일종의 야권에도 어느 정도 심판의 성격이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강벨트 같은 경우 접전 지역에 상당히 나름대로 개인적인 경쟁력을 갖춘 후보들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당선이 많이 됐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발 그 후보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과적으로나 승부의 균형추를 이 국민의힘 쪽으로 옮기는 결과를 낳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부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은 사실은 이번에 이 득표율, 민주당의 득표율이요 거의 45%에 육박해요. 지난 4년 전에 비해서 2% 가까이 신장을 했거든요. 근데 18석 의석 중에 네. 사실 그 기존의 세 석이 한 석으로 쫄아들었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상당히 많이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접전 지역에서는 민주당 후보들이 졌다. 네. 그 이유는 결국은 앞서 말씀하신 그 지금 2명의 그런 이 지금 후보의 문제들이 결국은 부산 민심에 아주 미묘한 균형의 추를 그러니까 이 지금 국민의힘 쪽으로 옮기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죠. 사실 뭐 부산 민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사실 지난번 그 발생했던 이재명 대표의 그 피습 이후에 예.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그 논란도 상당히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부산 사람들이 상당히 요구했던 부산은행 본점, 그 산업은행 본점 예. 이전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상당히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결국은 그러니까 전체 득표율에서는 민주당이 올랐지만 예. 그러나 그러니까 이 지금 소선거구제의 명점이긴 하지만 사실 그런 점들 때문에 사실은 이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앞서 지금 우리 주승현 예. 위원장 이야기했던 이 지금 행정 권력을 입법 권력으로 넘긴다는 부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좀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여소야대를 영어로 이야기하면요. 디바이디드 가버먼트예요. 그러니까 분점 정부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 의회의 권력이 커졌다고 했을 경우에 상당히 의회도 정권의 한 축으로서의 이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회 권력이 행정 권력까지 다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실제 또 우리 이번 의석의 분포로 봤을 때도 이 아무리 거대 야당이라고 하지만 거대 야당의 뜻대로 모든 걸 할 수가 없어요. 예. 뭐 결국 이 법안은 거대 야당이 패스트트랙을 태울 수 있는 180석이 넘습니다만 그렇게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예. 물론 이 민심과 입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을 경우에는 국민의 저항이 부딪히고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생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거대 야당이 민심과 위반된 그러한 법안들을 마구적으로 생산할 경우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때는 네. 아마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라도 그건 버텨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행정 권력을 입법 권력이 다 갖고 갔다는 식의 진단은 정말 좀 지나친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이 지난 총선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어져 오면서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책임을 표명하고 수습하고 해 나가야 될 텐데 다음 주 초에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저는 그 대통령이 그걸 민심을 겸하게 받아들인다는 그 메시지는 당연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이 주신 엄중한 뜻을 회초리로 잘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은 네. 어떻게 그럼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첫 번째 저는 일단 그 윤석열 정부가 87년 체제 이래 5년 내내 여소야대가 되는 첫 번째 정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좀 바꿔줬는데 이번은 또 그냥 여소야대 국회로 계속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현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자력으로는 법률 하나 통과시킬 수가 없다는 걸 인정을 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그러면 얘기해야 되겠죠. 국회를 존중하고 더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고 소통하겠습니다가 저는 1번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부가 했던 100대 국정과제라든가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개혁 3대 개혁 과제는 이거는 꼭 우리 정부 해야 될 의료 개혁도 있어요. 의료 그것도 포함해서 해야 되는 것만큼 이것은 우리가 추진할 테니 야당도 대승적으로 이걸 좀 도와달라고 도와달라. 얘기를 할 겁니다. 네. 그러면서 남은 3년의 임기 국정을 정말 국민 눈높이에 가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도 맡길 테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도 더 많은 지지를 좀 보내달라라는 세 축으로 저는 그 담화든 제가 보기에 담화의 형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국무회의 모두 발언 형식일 수도 있어서 기자회견이 아닌 거라면 굳이 저는 형식은 따질 필요는 없다고 봐요. 비슷한 거니까 기자회견의 방식이면 가장 좋겠지만 네. 기자회견은 너무 많은 질답을 통해서 또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나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아마 이렇게 발언의 메시지가 나가지 않을까라고 전망합니다. 야당과의 협치가 아마 담화 내용에 담길 거라고 전망을 그렇죠. 하셨는데 그러면 송 변호사님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제 야당 대표를 대통령이 만나야 된다라고 선거 끝난 다음 날 바로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이에 화답을 할까요? 그래. 아까 우리가 봤던 영상 과거 이제 KBS와 대담에서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영수회담은 뭐 여당 대표를 존중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원론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서 내가 야당 대표를 만나겠다 이 내용이 담화에 담길 것 같아요? 형식이 무엇이 됐든 이제는 야당 대표와 대화를 하셔야죠. 그리고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108대 192인데 야당 대표와 대화를 하지 않고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습니까? 법률 하나 통과가 안 될 텐데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KBS 신년 대담에서도 이재명 대표와의 대화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진 않았어요. 다만 여당 대표를 함께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네. 제가 봤을 때 이제 순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무총리, 비서실장, 정무수석 다 사표를 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금 인선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총리도 임명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이렇게 좀 주요 포스트들이 자리가 잡힌 다음에 또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여당도 좀 체제가 정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은 지금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여당 지도부도 공백인 상태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채워지고 나면은 아마 자연스럽게 계기를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와는 만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총선이 끝나고 여야 대표들과 대통령이 만난 적이 있던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여당의 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대신해서 등장할 여당 대표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까지가 되나요? 어떻게 부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그림도 가능한 건가요? 교섭단체 대표 정도는 같이 불러서 아니, 얘기해야 되지 15석 않을까? 이상? 20석 이상이죠. 20석 지금. 이상. 예. 그러면 조국혁신당 대표는 안 되네요. 그렇죠? 근데 조국 대표는 또 계속 정치권에 계실지 아닐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상황이. 앞으로 이제 감옥에 사법- 가 있을 수도 그렇습니다. 있기 사법 때문에. 리스크가 있기 이제 그렇게 때문에. 말씀하신 거고 알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대통령이 입장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네. 형식은 어떻게 할지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지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는데 네. 어느 정도는 담겨 있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의 야당과의 협치,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 등 정도가 담긴다면 이 정도는 좀 수용할 만하다라고 볼 수 있을지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메시지가 시기적으로 조금 타이밍 놓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번 주에 나왔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한 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겠습니까? 빨리 나와서 그 부분 정리해야 되고 그다음 그걸 지금 비서실장이 대독한 것도 사실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주 오만하게 보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좀 정무적인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 시나리오별로 메시지가 이미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마 그럴 거라고 보여집니다. 더 준비를 해서 잘 하려고 할 텐데 그 메시지에는 확실한 변화가 담겨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참패했을 때도 국민이 무조건 늘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바뀐 게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이상의 메시지가 들어가고 실천해야 되는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대표를 만난다 이 메시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야당 대표를 그동안 만나지 않았던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시를 넘어서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절반의 국민들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은 거였거든요. 이거를 중범죄자라 그래서 안 만난다. 이거는 사실 절반의 국민들에 대한 무시나 마찬가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만한 태도로 보였고 이 부분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메시지가 여러 가지 메시지가 더 담겨야지 이 상황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예상이 됩니다. 예. 그 대통령의 이제 대국민 메시지도 굉장히 저희들이 이제 초미의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게 대통령이 얼만큼 쇄신을 하느냐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니까 그래요. 그 메시지와 함께 또 하나 이 쇄신을 얼만큼 했느냐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마 참모진과 내각의 개편 내지는 교체일 겁니다. 지금 국무총리나 비서실장 등이 이제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이 수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곧 이르면 내일 뭐 다음 주에는 비서실장과 총리 후보가 지명이 될 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언론에 나온 사람들 물망에 오른 사람들 몇 면을 보니까 총리 후보에는 뭐 권영세, 김병준, 주호영, 김한길 이런 분들이 있고 비서실장에는 원희룡, 김한길, 장제원, 이상민, 이동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등장하게 될 총리와 비서실장은 야당과의 이런 관계 개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인데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 이분들은 그럼 적합한 일인가?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한 분들인가? 아마 어떤 분은 적합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글쎄 그분이 비서실장을 그분이 총리를 그러면 쇄신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반대하는 이분은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뭐 그런데 그렇게 뭐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하마평에 올라오 있는 면면들을 본다고 한다면 과연 이번 총선에 대한 의미를 대통령께서 제대로 받아들이고 새기고 계신가라는 의문이 든다. 다 마음에 안 드는군요, 차 아니 교수님. 저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사실 앞서 뭐 대통령의 메시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사실 지난번 부산 엑스포 유치를 실패했을 때 바로 그 다음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셨어요. 그러면 엑스포 유치보다 이번 참패가 덜 엄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 국민들이 지난 2년간의 대통령의 국정행위에 대해서 낙제점을 이거 지금 채점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셔가지고 바로 진실한 마음으로 이번 총선에 대해서 결과를 받아들인다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 저는 첫 번째 그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잠시만요. 예. 그 총선이 끝난 직후에 여당이 압승하지 못하고 참패를 했을 경우에 대통령이 나와서 총선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거나 메시지를 바로 다음날 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자, 근데 문제는 말이죠. 그러니까 없습니까? 민주화 확실하게 이후에 없습니까? 민주화 이후에 지금 여당이 108석으로 몰린 것은 이번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한 이 지금 현재의 그냥 패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에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 있다가 없다. 이건 전례가 없는 패배였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난번 국민의힘 같은 경우 미래통합당이 103석의 참패를 했지만 그때는 야당 때였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여당이에요. 집권 여당이 이번 총선거는 지난 2년에 대한 국정평가를 받은 거예요. 이게 대해서 국민들이 낙제점을 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와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다는 부분이 문제겠고요. 또 하나는 앞서 지금 면면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유력신문에 총리 권영세, 비실장 원희룡,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뭔가요? 서울대 법대 동창들입니다. 권영세, 원희룡. 또 이분들의 전직이 뭐죠? 검사들입니다. 현 정부 장관도 했죠. 현 정부 장관을 했죠. 현 정부 장관 할 때부터도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지나친 편중 인사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인 원희룡 후보를 만약에 앉힌다고 했을 때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원희룡 후보가 물론 유세를 하는 과정에서 검도를 넘어서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서 돌덩이인 이재명 대표를 치워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개항을 해서 같이 싸웠던 그렇죠. 야당 대표와 같이 싸웠던 그렇게 인물이에요. 이야기했던 분을 만약에 지금 그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로서 앉힌다? 그건 야당이 봤을 때 야당하고 싸우자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어떤 선의로 앉힌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의 인물 배치 자체가 이야기 놓은 거. 그리고
이동관, 장제원 이런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제일 편한 분 아닌가요? 지금은 대통령 주위에 두어야 될 분들은 대통령이 편한 사람이 아니라 불편한 사람들이 와서 진실과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이게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야당이 키를 쥐고 있잖아요. 장관이야 인사청문회 무시하고 그냥 임명하면 되는데 무시하고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뭐 그냥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지 않은데 해도 되는데 제도적으로 가능한데 그러나 총리는 지금 제도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민주당의 그 인준 처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저는 총리 후보군은 권영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야당의 동의가 전제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 물밑으로 얘기해서 이 정도 인물을 좀 협의해 주겠냐.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오는 인물이어야 돼요. 그냥 학계거나 뭐 전문성 이거보다도 예.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민주당이 동의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총리 후보군은 그 기준에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비서실장은 조금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비서실장은 약간 대통령과 특수관계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한테 뭐랄까 가감없이 쓴 소리도 할 수 있는 정도. 그거는 친분이 전제돼야 되는 거죠. 일종의 레드팀 역할을 하려고 해도 대통령과 허물없이 속내를 털어놓을 정도가 돼야지 레드팀 역할을 하지 어색하게 거리관계가 있으면 대통령한테 직언할 수 있겠습니까? 예. 네. 불편한 말도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실장이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 실장은 그래서 청문 대상이 아니에요. 비서실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을 심기 보자든 뭐든 잘 보자는 게 우선이고 예.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정치권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소통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그 기준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저는 굳이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쓴소리를 하거나 아주 대통령과 거리감이 있는 사람이 온다? 그건 비서실장이 특수한 직제군에 있기 예.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조금 따로 띄어서 볼 필요가 있고 다만 총리에 대한 부분은 저는 민주당의 동의가 절대적이어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과 야당과 좀 접점이 많은 인사를 갔다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권영세 그 장관 전 장관도 훌륭한 후보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물이 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개각 폭은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총리 비서실장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여당 내에서도 내각 총사퇴해야 된다 이런 강한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걸 정부에 대한 어떤 경고를 보지만 정부에 대한 불신임 투표는 아니었잖아요. 경고는 충분히 받았죠. 그래서 저는 개각 같은 경우에는 총리를 포함한 예. 소폭 개각이 될 것 같고 대통령 비서실은 전면 개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대통령, 그러니까 비서실장의 경우 대통령 주변에 있으면서 특수관계인으로 주변에 있으면서 대통령의 의중을 잘 읽어야 되지만 또 반대로는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예. 그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이 누구겠냐? 지금 뭐 김한길 또 총리는 야당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니까. 그럼 그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은 누구냐? 그러면 본인은 극구 아니라고 하지만 김부겸 전 총리? 그거는 좀 다를 것 같아요. 누구를 생각하죠? 그 기준에 저는 부합하는 인물. 그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이 김한길, 권영세 정도라고 봐요. 비서실장으로는? 아니, 총리로? 총리 후보군으로는. 그다음에 이제 비서실장 후보군으로는 저는 그 이제 원희룡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지금 차 교수님께서는 이제 검사 출신의 서울대 법대라고 얘기하지만 참 뭐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인재풀이 뭐 그래서 그런지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어쨌든 이게 행정 경험도 좀 있어야 되고 대통령에게 나쁜 말, 기분 좋지 않은 말도 좀 애둘러 할 수 있는 그런 예. 관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어쨌든 원희룡 전 장관도 좋고 다만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논란이 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점이 약간 좀 고려 대상일 것 같아요. 네, 뭐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대통령의 입장과 또 쇄신 폭에 대해서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